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제6장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세상은 단 하나의 세계로만 존재할까? 아니면 다중의 세계일까? 이것이야말로 자연 탐구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한 질문의 하나일 것이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13세기. 처음에 섬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다른데 어디엔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망망대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외부 세계와의 교역 따위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선박을 발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발명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주위에 이런 탐험을 감행해줄 드레이크 선장도 콜럼버스도 없고 공중을 헤쳐나갈 여행편을 발명해줄 다이달로스도 없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진리의 아버지이신 시간은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알고자 갈구하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후손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존 윌킨스, 달세계의 발견. 1638년. 지루한 지구에서부터 한참 높이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대자연이 과연 한 점 먼지에 불과한 이 지구에 자신의 아름다움과 온갖 가치를 다 퍼부어 놓았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수만 있다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여행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집안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들의 잘잘못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려서 결국엔 모든 것을 합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지구만큼이나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잘 꾸며진 세계가 한둘이 아니라 여럿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위대하다 일컫는 것들에 찬미를 보내지 아니하게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정성을 쏟아 추구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오히려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다. 크리스티안 하이언스, 천상계의 발견. 1690년경. 현대는 인류가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케플러의 계도를 따라 힘차게 노를 저으며 우주의 바다를 항행하는 현대판 범선에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타고 있지 않다. 무인 우주선이야말로 기가 막히게 잘 설계된 고도의 지능형 로봇이다.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미국 국립항공우주국 소속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우주 공간을 무시로 누비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 로봇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제어하고 있다. 1979년 7월 9일 보이저 2호라는 이름의 로봇과 목성권의 회유가 이루어졌다. 행선 간 공간을 항해하기 시작한 지 거의 2년 만의 사건이었다. 조립에 들어간 개별 부품의 개수만 수백만 개에 이르는 대단히 복잡한 기능의 이 우주선이 그 먼 거리를 아무 탈 없이 무사히 항해해낸 것이다. 하나의 부품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다른 것이 그 부품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여러 개씩 중복 조립한 덕을 단단히 본 것이다. 보이저 2호는 총 질량이 0.9톤이고 전체 크기가 큰 방 하나를 채울 정도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태양계의 외곽지대를 탐험하는 것이 이 우주선이 임무였기 때문에 보이저 2호는 다른 우주선들과는 달리 태양의 빛 에너지를 동원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보이저 2호는 추진력을 태양전지 대신 소형의 자체 핵 발전소에서 공급받도록 했다. 플루토늄 펠릿의 방사능 붕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이 핵 발전소는 수백 와트의 발전 용량을 자랑한다. 우주선 중심부에는 3대의 통합 컴퓨터와 함께
온도 제어 시스템과 같은 자체 유지형 설비들이 탑재되어 있다.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을 수신하고 탐사 결과들을 지구로 송신하는 일은 지름 3.7m의 접시형 안테나의 몫이다. 우주선이 고속으로 항해하는 동안 주사 플랫폼이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과학 장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플랫폼 위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과학 장비에는 자외선 분간 측정기, 적외선 분광 측정기, 하전 입자 검출기, 자기장 측정기, 목성 전파 수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저 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장비는 2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이것들이 태양계 외곽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행성들의 생생한 모습을 수만 장의 화상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준 장본인이다. 목성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고에너지의 하전 입자들이 두껍게 둘러싸고 있다.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을 가까이에서 관측하고 토성과 그 너머로까지 항해하려면 우주선이 우선 목성의 위험한 복사벨트의 외곽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런데 고에너지의 하전 입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측 장비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 장비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에너지 하전 입자는 보이저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그리고 또 넉 달 전에 보이저 1호가 목성 주위에서 고체 입자들로 이루어진 고리구조를 발견해 알렸는데 보이저 2호는 이 고리구조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만약 보이저 2호가 목성의 고리에 있는 돌멩이에라도 부딪혀 우주선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안테나의 방향을 지구로 고정시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 결과로 자칫하면 소중한 탐사 자료를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 통과 직전에 지상 통제실의 연구팀은 안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상에 자리한 인간과 우주에 떠있는 로봇이 서로의 지능을 절묘하게 결합하여 그동안 몇 차례 발생했던 비상사태를 모두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 또한 여간 다행인 일이 아니었다. 보이저 2호는 1977년 8월 20일에 우주의 바다에 진수되었다. 보이저 2호는 화성 궤도를 커다란 홀을 그리며 통과하고 소행성들을 지난 후 목성권에 접근했다. 그리고 목성과 목성의 14개 남짓한 위성들을 한 줄로 끄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보이저 2호가 목성 곁을 지날 때 목성은 보이저를 가속시켜 토성의 근거리에 통과할 수 있는 길목으로 보이저를 슬쩍 밀어넣었다. 토성 중력의 도움으로 보이저는 다시 천왕성을 향해 힘차게 달리게 된다. 천왕성을 지나 해왕성을 뒤로하면 보이저는 태양계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별들 사이의 광막한 바다를 영원히 떠돌아다녀야 할 새로운 운명이 보이저 우주선이 기다리고 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탐험과 발견이야말로 인류사를 특정 지은 인간의 가장 뚜렷한 속성이었으며 인류사를 장식한 일련의 탐험 중에서 보이저 계획이야말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15, 16세기에는 스페인에서 아조레스 제도까지 항해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지금은 이 시간에 우주와 달 사이에 놓인 우주의 해협을 훌쩍 건너뛸 수도 있다. 또한 당시에는 대서양을 횡단하여 이른바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몇 개월씩이나 필요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시간이면 태양계의 내해를 가로질러 화성이나 금성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성과 금성이야말로 현대판 신대륙으로서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섬인 셈이다. 17, 18세기에는 네덜란드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1년 내지 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오늘날 보이저는 이 시간에 지구에서 목성까지 갈 수 있다. 과거의 여행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비쌌다고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 총생산 대비로 1%에도 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현재 우주선들의 행성 탐사는 행성들의 유인 탐사를 알리는 선구자이며 선두주자이다. 인류의 탐사는 늘 이렇게 진척되어 왔다. 인류는 15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으면서 우주의 모든 곳을 탐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래서 유럽의 대6국 국가들에서 대규모 함대를 세계 곳곳으로 용감하게 파견하기 시작했다. 물론 함대마다 그 모험의 동기는 다양했다. 분수에 넘치는 야망, 재화에 대한 탐욕, 국가적 자존심과 국가 간의 경쟁심, 종교의 맹목적 광신, 재수의 대량 사면, 과학적 탐구심의 발동, 모험에 대한 심한 갈증, 스페인 에스트레마두라 지방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서 우리는 탐험대를 유럽 밖으로 내밀었던 압력의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항해가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구를 하나로 묶고 지역주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여 인류를 하나의 종으로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도 행성 지구와 인류 자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다. 만약 보이저가 유인 우주선이었다면 보이저의 함장은 항해 일지를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다. 보이저 1호와 2호에 가상 함장들이 작성했음직한 항해 일지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자. 1일 식량과 기타 비축물 그리고 기기에 관한 걱정을 뒤로하고 성공적으로 케이프 캐니버럴 우주 기지를 이륙 행성과 별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2일 과학 장비들을 탑재한 주사 플랫폼의 지시 사다리를 펴는데 문제가 발생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촬영한 이미지와 측정한 과학 자료들이 모두 유실되기에 큰 걱정이다. 13일 우리 뒤로 보이는 지구와 달을 촬영하다. 둘이 우주에 나란히 떠있는 모습을 찍은 최초의 사진이다. 참으로 어여쁜 한 쌍이다. 150일 궤도 중간 수정을 위한 엔진 점화 실시. 170일 일상적인 하루를 보냄. 몇 달째 무사 평온함. 185일 밝기 눈금의 조정을 기준으로 쓰기 위하여 목성의 이미지를 촬영했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207일 지지 사다리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하지만 주전파 송신기는 여전히 작동 불능이다. 여분의 송신기를 교체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관측 자료를 지구로 보낼 수 없게 된다. 215일 화성의 궤도를 지났다. 화성은 이제 태양 반대쪽에 있다. 295일 소행성대 진입. 큰 바위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굴러다니더니 영락 없는 우주의 모래톱과 암초이다. 대부분은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경제 요원을 배치했다. 충돌을 모면하길 바란다. 475일 소행성들을 무사히 벗어났다. 살아나와 다행이다. 570일 드디어 목성이 그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제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만환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목성의 모습들을 자세히 관측할 수 있을 것이다. 615일 목성의 엄청난 기후변화에 우리는 마치 체면에 걸린 듯 했다. 그리고 이 행성은 정말 엄청나게 크다. 아마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의 질량을 다 합쳐도 목성 질량의 절반에 못 미칠 것이다. 산도 없고 계곡도 없고 화산도 없고 강도 없다. 또한 지표면과 대기의 경계도 없는 듯하다. 단지 엄청난 가스와 구름의 층들이 보일 뿐이고 표면이라고 딱히 짚어 얘기할 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목성에서 본 모든 것들은 다 둥둥 떠다니고 있다. 630일 목성 기후의 지속적인 변화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장관이었다. 이 육중한 행성은 불과 10시간 채도 안 돼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돈다. 목성의 대기 변화는 고속 자전과 태양광선, 그리고 내부로부터 치솟아 오르듯이 열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인 듯하다. 640일 인상적이고 멋들어진 구름 무늬다. 그 후에 별이 빛나는 밤이나 블레이크나 뭉크의 작품들이 연상된다. 그러나 연상은 실제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법,
어떤 예술가도 이런 장관을 그리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도 우리 행성을 벗어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구에 발이 묶인 화가가 어떻게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상상이나 하겠는가. 목성의 다채로운 빛깔을 띤 띠들은 근접 관측을 할 수 있었는데 흰색을 띨수록 암모니아 가스를 포함한 높은 층의 구름으로 생각되며 갈색을 띨수록 더 깊고 더 뜨거운 지역으로 추정된다. 푸른색을 띠는 지역은 구름 사이를 가로지르는 깊은 구멍처럼 보인다. 우리는 아직 목성이 왜 젓갈색을 띠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황이나 인과 관련된 화학 반응의 결과가 아닐까? 또는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목성 대기에 있는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또는 여러 종류의 분자 조각들과 반응하여 어떤 유기 분자들을 형성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럴 경우 목성의 색깔은 40억 년 전 지구에서 있었던 생명의 탄생에 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647일 대적반이다. 주변의 구름들 위로 치솟아오르는 가스 기둥인데 지구가 대여섯 개는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다. 대기의 깊은 곳에서 합성되었거나 축적되어 있던 고분자들이 상층부로 끌어올라와 우리 눈에 붉게 비치는 것이라 추측해본다. 이렇게 거대한 구름의 폭풍은 태어난 지 아마 100만 년만 좋게 지났을 것이다. 650일 드디어 목성 최근점. 정말 굉장한 하루였다. 목성이 위험천만한 복사벨트 지역을 성공적으로 헤쳐나오는데 성공했다. 피해는 사진 편광기 하나가 망가진 것뿐이다. 새로 발견된 목성의 고리 내부의 작은 입자나 돌멩이들과 충돌하지 않고 무사히 통과했다. 그 와중에 포착한 모습들도 대단하다. 복사 벨트 중심부에 있는 붉은 색깔의 작고 길쭉한 위성 아말테아의 모습, 색색이 찬연한 이오, 선연 망상 구조의 유로파,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힌 가니메데, 여러 겹 등의 동심원 파문이 선명한 칼리스토의 표면 구조들. 우리는 칼리스토의 곁을 선회하여 알려진 목성의 위성들 중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목성 13호의 궤도를 통과했다. 이제 목성을 떠난다. 662일 입자 검출기와 자기장 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보면 우리가 복사 벨트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가속을 하고 마침내 목성권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874일 바다에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되듯이 우주에서도 별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우리는 노인성을 길잡이로 삼고 있는데 조타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방향좌표 설정을 다시 해야 했다. 아무래도 광학감지 시스템이 켄타우로스 자리의 알파별과 베타별을 노인성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 같다. 다음에 정박할 항구는 토성권이다. 2년쯤 후면 거기에 닿을 것 같다.